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인데요. 정법 승부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거 오늘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가정입니다. 많이 선관 위에 있는 그 고위직들이 자기 자식들을 이 채용하는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표현입니다. 선관위 특별감사팀의 표현인데 네. 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수사나 감사나 조사 결과 밝혀지면 이거는 네. 이게 뭔 법 위반이에요? 이게 국가공무원법 44조인가예요. 예. 공무원은 이런 채용 절차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형사처벌 규정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최근에 그러니까 1월 달에 무혐의를 받은 전직 사무총장이 있어요. 아들을 본인이 이 고위직에 있을 때 채용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된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이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지만 지금 국가권익위에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직권남용 내지는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취직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관위 측에서는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기사를 봤더니 근무는 그대로.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이 있다 없다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뭐 국정조사도 한다라고 하고 국가권익위 조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현행 규정상은 근무를 계속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좀 아까 안민석 의원께서는 감사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감사 안 받겠다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전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다수 선관위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대다수가 그런데 이 소수의 몇 명 그것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전체가 좀 그런데 진짜 이 선관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참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전 뭐 대다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얘기 아니고 오늘 얘기할 얘기는 뭐냐면 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람 얘기입니다. 야, 저 이거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했다. 예?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23살의 정유정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일단 말씀해 주시죠. 박성배 변호사. 신상 정보가 공개됐죠. 피의자 정유정 23세 여성입니다. 이 정유정이 지난 26일 오후 5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에 그 신체 일부를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 유기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여행용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풀숲으로 들어가 수상하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금방 잡았군요. 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진행한 뒤에 이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당연히 이어서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행용 가방 안에는 피 묻은 옷과 신분증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집에서 시신 일부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정유정은 범행 3일 전쯤에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이 피해자를 범행 당일인 26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결국 살인의 목적으로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살인 목적 아니면 달리 설명되지 않죠. 그죠? 예.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오다가 어제 드디어 살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사실상 계획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과 가족의 설득 등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고 폐쇄적인 성격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 심리 상담에 이어서 관련 진술을 분석 중이고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오늘 공개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신상정보를 결정하고 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그 결과가 중대한
특정 강력 범죄여야 됩니다. 이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 말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취지로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 충동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다툼이 있지 않았고 뭔가 뒤돌아서 있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다가 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내용인데 얼마나 악의적이고 이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냐면요. 아르바이트 앱에 본인의 이름과 나이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인 것처럼 가입을 해요. 중학생이 학부모인 것처럼. 그리고 원래는 이 피해자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학생을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요. 중고거래로 구입한 교복을 착장하고 그 집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살해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말다툼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수단 잔인하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 지금 경찰은 아마 살인은 이건 하나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추가 범죄가 있진 않을지 다른 목격자는 없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주변에 진술을 해줄 사람들을 확보할 필요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충족해서 신상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정말 좀 무서워요. 진짜.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거가 지금 뭐 추가 범죄 지금 장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 범죄 여부로 떠나가지고 지금 드러난 범죄만으로도 이게 상당히 중한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 정유정이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 행세를 하고 피해자와 연결된 뒤에 피해자가 집이 너무 멀다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정유정이 시범 과외를 해보고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이를 보내겠다고 한 뒤에 중고로 교복을 구해서 자신이 입고 피해자 집을 찾아갑니다. 이 포렌식 결과 취업을 준비하면서 올해 2월부터 온라인에서 살인 등을 집중 검색했습니다.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고 평소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살인에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지역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봤다고 하는데 이 사건의 살인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이나 비난 동기 살인 유형입니다. 통상 뭔 동기요? 비난 동기. 비난 동기요? 비난 동기 살인입니다. 통상 전과 없는 자가 살인 범행을 저질렀을 때 보통 동기 살인이라면 징역 15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그렇지만 비난 동기 살인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보험금을 노린 살인,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등을 포괄하는데 징역 20년 정도가 권고되고 여기에 계획적 범행, 사체, 손괴 등 양형 가중 사유가 추가되면 징역 3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권고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의자를 사이코패스로 단정해버리면 수사는 상당히 쉽지만 사건의 진실이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살인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굳이 만난다. 꼭 만나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거기다 비교적 왜소한 책으로가 하는데 시신 손괴 범행까지 이어서 저지른다. 동선 추적 과정에서 별다른 공범이 드러나지 않아서 며칠이 지난 지금도 다른 공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구속기간 조만간 만료돼서 일단 검찰로 송치해야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나 사건을 넘겨준 경찰이나 모두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 배후에 교사한 사람이 있거나 적어도 교사가 아니더라도 살인 범행을 도와준 누군가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가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좀 수사 경험 같은 걸 보셨을 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20대 초반의 여성이 오랜 시간 자기만의 시뮬레이션을 가동해서 실제로 처음 만난 사람을 살인하고 시신을 손괴한 뒤에 유기한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상대가 저항이 심한 성인 여성인데 그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다. 가능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공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 외에도 기타 여타 공범에 대한 수사
재반 사정에 대한 조사가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어플리케이션을 네. 통해서 이제 만나는 경우는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어떤 면에선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누구든 그런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뭐 중고물품을 거래한다든지 네. 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거 좀 조심은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왜냐하면 일상에 많은 분들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도 아르바이트 앱이었다는 거예요. 예. 무슨 공부가 필요한 사람, 영어 선생님 구합니다. 영어 배울 학생 구합니다. 연결해가지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된 앱이었는데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또 요즘 중고거래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예. 모르는 사람과 일단 1대1로 대면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이런 범죄가 정말 훼손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앱과 관련된 범죄들을 별도로 규율하는 게 그렇다면 쉬우냐? 사실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일회성인 어떤 이례적인 사람 이의 범행인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게 다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면 앱을 이용하고 접근하는데 제한을 둬야 되나? 그건 또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근데 아니 진짜 뭐 세상이 무섭다 그러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격이 가해져 오는 게 가장 글쎄요. 무섭죠. 예. 예. 뭐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 사람을 접하면서 우리가 월급 받는 직업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게 진짜 좀 딴 얘기 해보죠. 아니 BTS 방탄소년단 네네. 요새는 방탄 국회 얘기는 많이 하는데 방탄 국회가 아니라 이제 방탄소년단 얘기인데요. 이 방탄소년단의 이 활동 잠정 중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기 회사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직원도 검찰에 송치가 됐죠. 하이브 직원 3명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조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투자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 이 사건은 지난해 말에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긴급조치로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서울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감원 등에는 경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금감원에 따르면 이 방탄소년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하이브 직원 3명이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 잠정 중단 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예, 사실 이 방탄소년단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참 정말 좋아하는 인기 그룹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방탄 들어갔다 그래도 방탄국회는 이제 비난의 대상이지만 네. 방탄소년단은 진짜 제가 볼 땐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위 우리나라를 잘 알리고 외국에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룹인데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또 이 회사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을 우리 사주로 산 겁니까? 아니, 우리 사주로 갖고 있던 건지 뭐 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득은 봤을 거 아니에요. 이득을 봤죠. 이게 금액까지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뭐 운을 띄우거나 분위기를 언젠가 단체 활동을 다 접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방탄소년단 자체가 SNS, 유튜브를 통해서 팬들이랑 소통을 하는 걸로 굉장히 또 크게 성장을 해왔던 그룹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좀 편안한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뤘던 성과가 뭐 이랬지라고 담담하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당분간은 단체 활동은 좀 중단하자.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합쳐져서 팬들께도 멋진 무대를 선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선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리하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 단체 활동을 접겠구나. 아까 박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 회사의 임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반 주주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예요. 이 BTS의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내부자이기 때문에 알았던 정보를 이용해서 팔아치운 거죠. 이런 공식 활동을 단체로 하는 거는 당분간 중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 직전에. 그래서 얻은 이익. 왜냐하면 주식의
급락직하했습니다. 당연하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세 명이 얻은 사실상의 이익은 2억 3천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느냐.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거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사이를 반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벌금 성격으로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이게 왜냐하면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짜 엄중하게 나올까요, 박정미 변호사님? 최근 주식과 아미는 아니시죠, 아미? 아미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아무나 될 수 없구나. 어떤 그룹의 예. 팬클럽도 아닙니다. 예.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 주주, 직무 관련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등에 처해집니다.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면 결코 형량이 낮지는 않거든요. 하한이 중요합니다. 상한보다. 상한으로 징역 20년 이하에 처한다보다는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재량의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아하. 법정형에 따른 선고형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하한이 징역 1년이면 꽤 높은 편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이 중요한 것인데 일상적인 거래 양과 패턴을 벗어난 상황이라 정황이 포착된 것 같고 아마 당사자들은 다툴 가능성도 들어 있어 보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거나 일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된 주식 거래다라는 취지로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식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컸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 주식 가장 매매를 비롯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주식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까. 이 범죄 수사와 처벌도 일종의 유행 흐름을 탑니다. 어떤 추세가 유형의 있겠죠. 어떤 유형의 범죄가 사회에 지극히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시급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는 통상의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해서 제정하기도 합니다. 이 추세가 아마 이 사건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만약 일부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피했던 손실액을 훨씬 초과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잡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예? 판매 시점이란 게 딱 특정이 돼 있고 그래서 왜 그때 굳이 팔았느냐와 관련해서 아마 그 조사가 들어가면 신의 계시를 예, 받았다 뭐 쉽게 이런 거 있죠. 빠져나가기는 꿈속에 어려울 할아버지가 것 팔라고 그랬다든지.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만약 이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네. 이것도 공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방송 초기에 얘기했던 선관위 네. 고위직 자녀 특혜 의혹, 채용 특혜 의혹, 이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면 공정에 관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게 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투자자 보호, 이 좀 공정한 거래를 할 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한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금감원에서도 여러 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 회사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쉽지만 실제로 이 케이스에 접해 보더라도요. 언제 활동을 중단하고 이런 걸 어떻게 적시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주들한테 그렇죠.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과 이런 또 내부 지침의 괴리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거든요. 예, 공정한 세상인데 그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공정함이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것인가는 진짜 사실 선관위도 따지고 보면 선거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자신들은 그렇게 불공정하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